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는 그곳에서 저는 제 세 자식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명품 시계를 힐끔거리며 시간을 확인했고, 둘째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만 노려보고 있었으며, 막내딸 수진이는 억지로 지은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천천히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스락. 그 순간 제 세 자식의 눈빛이 일제히 변호사의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기대, 계산, 그리고 조금의 긴장.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손녀 유나 양, 그리고 건물 세입자분들께. 잠깐만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서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렸고 준호와 수진이도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저 표정.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부모로서 내린 결정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6개월 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그 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전세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다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반찬 가게로 벌어서 자식 셋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돌봐주다 보니 정작 저희 노후 준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아, 엄마다. 혹시 한두 달만 너희 집에 신세 좀 져도 될까? 집을 좀 알아봐야 해서.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또요? 아니, 시어머니가 맨날.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둘째한테 연락해보시죠.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둘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엄마야. 잠깐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요즘 예민해서 막내한테 연락해보세요. 익시 표시가 떴습니다. 막내딸에게는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이 서툰 사람이지만 딸이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었나 봅니다. 수진아, 아버지다. 한두 달만. 아빠, 미안해요. 근데 저희 집 진짜 좁아요. 방도 없고. 그리고 애들 키우느라 진짜 정신없어서. 남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70평생 일만 하던 사람의 손이 딸에게 거절당하는 그 순간 제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세 자식이 다 같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저희 부부는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세 자식은 건너편 테이블에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제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봄인데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석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의논을 좀 했는데요. 솔직히 저희도 다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애들 교육비, 대출, 생활비. 부모님 두 분 모시기엔 저희 형편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식사도 잘 나오고 병원도 가깝고. 준호가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방,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거기 계시는 게 서로한테 편할 것 같아요. 저희도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짐이 되는 거 엄마도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짐이 아니라 그냥. 아니야. 짐 맞아. 우리가 짐이 됐어. 그 말을 속으로만 삼키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알아. 너희도 다 힘들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짐을 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했던 모든 기억이 벽에 스며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억들을 전부 박스에 담아야 했습니다. 박스 겉면에 유성펜으로 부모님이라고 대충 휘갈겨 쓴 글씨를 보고 있자니 왠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이름의 짐이 된 거구나.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멀리했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단톡방에는 손주들이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원 가는 사진, 외식하는 사진, 새로 산 장난감 사진. 저희가 힘들다고 전화했던 그 시간에도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저희도 빠듯해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돈을 부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아, 우린 그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일주일 후 저희는 민석이가 알아봐준 지방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고시원이 당분간은 낫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됐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짐을 내려놓고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요. 옆방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 대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라면을 끓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는데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수진이한테서만 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유유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에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혼자가 됐구나. 그날 밤 남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통장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평생 반찬 가게 하며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거 애들 모르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지. 이건 우리 몫이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오직 저희 둘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평생 습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며 몸에 밴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갈 가게도 다듬을 무도 기다리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작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 자국과 곰팡이 얼룩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남은 인생인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인데도 습관적으로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1이라는 숫자만 떠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읽지도 않는구나.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기침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가서 좀 걷자. 고시원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나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큰 길에는 차들이 쌩쌩 달렸고 골목 안쪽은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걷다 보니 남편이 자꾸 멈춰 서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공사 현장 펜스 앞에서, 부동산 공고문 앞에서 뭔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보, 뭘 보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안쪽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이면도로에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1층 점포 두 곳은 철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는 공실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3층은 아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망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보, 저 건물 좀 봐요. 완전히 폐건물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거. 응, 저 건물. 괜찮은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저 흉물 같은 건물이 뭐가 괜찮다는 건지. 하지만 남편은 이미 건물 주변을 빙빙 돌며 뭔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남편은 저 건물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남편이 본 것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첫째, 버스 노선. 건물 앞 큰 길에 버스 정류장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광역버스 노선이었습니다. 남편은 노선도를 휴대폰으로 찍어뒀습니다. 둘째, 공사 펜스의 현수막. 구 재개발 구역 지정 예정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남편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부동산 공고. 건물 벽에 붙은 금매 스티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퍼즐을 머릿속에서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아. 응. 내가 젊었을 때 재개발 현장에서 일했던 거 기억하지?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30대 시절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봤어. 망해가는 건물이 어떻게 황금알이 되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건물주들이 버티잖아. 아무도 안 사고 다들 손살에 칠 때.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재개발 들어오고 도로 뚫리고 역 생기고. 그럼 그 건물이 금방 몇십억이 돼. 하지만 여보, 우리한텐 그런 돈이 8천. 응, 8천만 원. 우리한테 있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으로 고시원에서 10년 버티면 뭐해. 그냥 천천히 죽는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줘. 딱 한 번만. 과연 이 선택은 옳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그 건물 앞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하러 왔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골목 안쪽에 3층짜리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물인가요? 부동산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건물요? 매물이긴 한데. 솔직히 추천 안 해요. 왜요? 공실 투성이의 건물도 낡았고 위치도 애매해요.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얼마에 나왔습니까? 8,500. 근데 어르신, 진짜 괜찮은 매물 다른 데 많아요. 제가 좀 더. 그거 살 겁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건물. 살 겁니다. 8천에 내고되면 지금 당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거래는 성사될까요? 사흘 후 저희는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 10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올라요.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8천에 정리하시죠. 세입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승계하셔야 해요. 월세도 밀린 거 있고. 괜찮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남편의 손도 떨렸습니다. 탁!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 계약 다음 날 저희는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녹슨 철제 열쇠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작은 사무실 하나가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세요? 네. 누구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이 건물 인수한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나가야 하는 거죠? 네. 왜요? 월세. 2달 밀렸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내세요. 네. 장사 안 되면 월세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는 세입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습니다. 1층 구멍가게 아주머니, 2층 인쇄소 사장님, 3층 학원 강사님,
모두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밀려서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내세요. 우린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렇게 하면 우리 손해 아니에요? 월세 받아야 건물 유지비라도 나올 텐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아, 응. 사람이 떠나면 건물도 죽어. 저 건물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건물주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돈만 본 거야. 월세 못 내면 쫓아내고 또 새 사람 들이고 또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 소문나고 아무도 안 들어오게 된 거지.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린 달라야 해. 사람을 먼저 봐야 해. 그래야 나중에 건물도 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유도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걸. 자식들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봤던 거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고시원에서 나와 건물 3층 빈 공간을 작게 수리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고시원보다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월세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세도 현재 월세도 심지어 먼저 다음 달 것까지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버텼어요.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김치를 한 통 갖다 줬습니다. 사모님, 제가 떡 좀 쪘어요. 드세요. 인쇄소 사장님이 인절미를 갖다 줬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손녀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유나였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주소. 아빠가 알려줬어. 아니요. 아빠 핸드폰에서 몰래 봤어요. 유나가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완전 좋은데요? 좋긴 뭐가 좋아. 누추하지. 아니에요. 할머니 계신 곳이 제일 좋아요.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아이만큼은 다르구나. 이 아이만큼은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유나가 돌아간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아. 응. 내 말 믿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남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공사 펜스 너머로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 건물 주변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요. 저희 건물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었던 1층 점포에 젊은 부부가 작은 카페를 열었고 2층 빈 사무실에는 디자인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3층 학원도 학생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건물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입자 아주머니들과 명절 때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고 카페 사장님은 저희한테 커피를 공짜로 갖다 줬으며 학원 선생님은 동네 아이들 공부를 무료로 봐주기도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건물 주변을 청소했고 저는 계단과 복도를 닦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변화는 도로였습니다. 건물 앞 이면 도로가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펜스가 쳐지고 포장이 새로 깔렸습니다. 2차선이 4차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던 공사장에서 역 2026년 개통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종합병원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5층짜리 큰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왔어. 뭐가요? 내가 기다리던 게.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날 건물 앞 부동산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저희한테 건물을 팔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 동네 핫해요. 완전 핫해. 그래요? 지하철역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고 재개발 확정 나고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매도 생각 있으세요? 지금 팔면 괜찮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아직이요? 근데 어르신 나이도 있으시고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아직 건강해요. 부동산 사장이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부동산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매도 의향 있으세요? 감정가 한번 뽑아볼까요? 요즘 시세 아세요?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여보, 진짜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땅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라니까. 과연 남편의 예측은 맞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정가 나왔어요. 감정가요? 네.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거 보세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50억 원, 5, 10억, 2. 이게 무슨. 최소 시세가 50억이에요. 요즘 이 동네가 완전 뜨고 있어서 건물주들 다 대박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진정해, 순아. 여보.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8천만 원이 2년 만에 50억이 됐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로 하기로 한 결정. 그날 밤 남편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이런 큰일은 같이 나눠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요? 순아, 우리 2년 동안 애들한테 연락 몇 번 받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 730일. 그동안 새 자식이 찾아온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전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바빠서요.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약 애들이 이 얘기 알면 어떻게 될까?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달려올 거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짐이었지만 돈이 생기면 갑자기 부모가 될 테니까요. 좀 더 지켜보자. 애들이 진짜로 우릴 걱정해서 오는지 돈 때문에 오는지. 그렇게 저희는 50억이라는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건물값 많이 올랐죠? 네. 아이고, 모르시는 척. 이 동네 건물주들 요즘 대박 났다며요? 아, 그냥 조금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 올랐다던데. 우리 아들이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이 동네 건물들 최소 몇십억씩 한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물주래. 어머, 진짜? 돈 많으시겠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우리 자식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체 누가 이 소문을 자식들에게 전한 걸까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건물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민석아, 너 어쩐 일이니?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괜찮아. 괜찮긴요.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건물 관리를 하세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2년 만에 처음 듣는 효자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이 따뜻해지기보다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자식이 다 모인 겁니다. 민석이, 준호, 수진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건물 3층 거실에서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너무 불효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수진이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순간 착각했습니다. 아, 애들이 정말 우릴 그리워했나 보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세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웬일이냐?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자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과연 민석은 무슨 말을 꺼낼까요? 제가 우연히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이 건물값이 많이 올랐다고. 역시나. 그래서 걱정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누가 사기칠까 봐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건물 관리도 하고 세금 문제도 정리하고.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 오시면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상속.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버지,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실래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급할 건 없지. 아니에요.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석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매 걸려서 돈을 잘못 쓸까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2년 만에 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건물을 보러 왔구나. 우리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돈이 걱정돼서 왔구나.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아,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아. 다 알아. 여보. 우리 애들이 저렇게. 괜찮아.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적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봉투를 펼쳤습니다.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원장,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뭘 할 건데요? 정리할 거야. 확실하게.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만 믿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그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자식들은 그 내용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예약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가죽 소파 냄새, 은은한 커피향. 저는 이런 곳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세 자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석이가 의자를 빼줬습니다. 친절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상속 사전 정리건으로 오셨다고요? 네, 저희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민석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 속으로는 계산. 만수의 제안.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상속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다. 남편이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백지가 한 장씩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숙제 하나 내줄 거야. 숙제요? 그래. 이 종이에 너희가 2년 전 우리를 마지막으로 대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하게 써봐라. 순간 세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걸 내 입장에서 솔직하게 써봐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그럼 오늘 상속 얘기는 여기까지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 자식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쓰면 상속 정리하시는 거죠?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쓰면 정리해주지. 과연 자식들은 무엇을 쓸까요? 변호사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은 각자 종이를 받아들고 펜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펜을 돌리며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수진이는 몇 글자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기억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차가웠는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마침내 민석이가 펜을 놓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이내 펜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종이들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솔직하게 써줘서. 아버지, 그거 읽지 않으세요? 나중에 읽을 거야. 대체 언제 읽을 거죠? 남편이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누런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벌써 쓰셨어요? 그래. 6개월 전에 썼지. 남편이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 있는지 검토해 주시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 의사이십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새 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새 자식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유언자 박만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구동 소재 상가 건물 및 부속 토지 전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녀 박윤아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민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둘째, 건물 임대 보증금 및 현금 자산 3억 원은 건물 세입자 5인에게 균등 배분한다.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장남 박민석, 차남 박준호, 장녀 박수진에게는 수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각 이런 식을 상속하며 이와 함께 유언자의 편지를 전달한다. 이런, 딱 이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저희는 친자식인데 윤한테, 세입자들한테요. 준호도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긴 변호사 사무실이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윤아가 뭐라고요? 겨우 손녀 하나한테 50억을요. 그리고 세입자들은요? 그냥 남인데 왜 저희 재산을 남한테 줘요? 세 자식이 동시에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가 낳은 아이들이 맞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편지 이제 읽어볼까? 남편이 아까 걷었던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내 거부터.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희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느라 힘듭니다. 솔직히 부모님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요양원이 서로한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석이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 내 거. 저희 와이프가 요즘 예민해서 집안이 불편합니다. 부모님 계시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막내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내 거. 저희 집 진짜 좁아요. 방도 없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아빠, 엄마 모시기엔 저희 형편이 안 됩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 자식들이 우리한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종이들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릴 버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여유가 없다. 힘들다. 서로한테 낫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돈을 달라고 한 적 없다. 그냥 잠깐 한두 달만 머물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우릴 짐으로 봤지. 귀찮은 짐. 치워야 할 짐. 아버지. 2년이야. 2년 동안 너희들 한 번도 안 왔어. 명절에도 생일에도 우리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남편이 새 자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건물값 올랐다는 소문 듣자마자 왔지. 일주일도 안 걸렸더라. 정곡이었습니다. 새 자식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아니? 새 자식이 저를 봤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했을 때야. 엄마. 진짜 미안하면 왜 2년 동안 안 왔니? 진짜 미안하면 왜 엄마가 문자 보내도 익십했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미안한 건 우리한테가 아니야. 돈 못 받을까봐 미안한 거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울었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그럼 유나는요? 유나가 뭘 했는데요? 민석이가 따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너희와 달랐어. 우리한테 돈이 없을 때도 찾아왔거든.
고시원에서 살 때 한 달에 한 번씩 왔어. 라면 끓여주고 같이 먹고 할머니 손잡고 울기도 했지. 저도 거들었습니다. 유나는 우리가 건물주인지 몰랐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리고 세입자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반찬 나눠줬어. 우리가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줬고, 명절 때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 혈육인 너희들보다 더 가족 같았단다. 민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원장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유언자의 자유의사이고 형식도 완벽합니다. 이에 제기할 수 없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유언자께서 이미 자녀분들께 생전 충분한 증여를 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총 3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미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계획했던 겁니다. 만수의 마지막 말. 너희들 이해 못할 거야.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한테 재산을 주는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 진짜 가족이 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너희들은 피는 나눴지만 마음은 끊었어. 유나랑 세입자들은 피는 안 나눴지만 마음은 나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2년 전에 생각했어야지. 우리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새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햇살이 환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야. 과연 자식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요? 그리고 노부부의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새 자식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심지어 건물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인터폰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 다 했다. 이제 돌아가거라. 아버지,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2년 전에 줬어. 근데 너희가 버렸잖니. 딸각.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 자식이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떡볶이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유나야.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이 건물 말이야. 남편이 유나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50억이 됐다는 것, 그리고 유언장에 유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유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 50억이요? 그리고 저한테요? 그래, 안 돼요.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빠, 작은아빠, 이모거잖아요. 저는 손녀일 뿐이고. 유나야. 제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냥 손녀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란다. 하지만 내 아빠 말이야. 우리가 고시원에서 살 때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너는 매달 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잡고 같이 라면 먹고 웃어주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니?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봐준 내가. 유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유나를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입자들을 모두 3층 거실로 초대했습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 인쇄소 사장님, 카페 주인 부부, 학원 선생님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 3억 원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3억을요? 왜요? 인쇄소 사장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잘해주셨지 않습니까? 월세 밀렸을 때 기다려주고, 명절 때 음식 나눠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주고. 그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뭐 받으세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피자, 치킨, 떡볶이.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식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뜯어봤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통지서. 새 자식이 소송을 건 겁니다. 여보, 이거 괜찮아.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돼 있어. 걱정 마. 과연 무슨 준비를 해뒀을까요? 2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새 자식이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될 줄이야.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친자식들을 배제하고 손녀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려 합니다. 이는 명백히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증거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 자녀들에게 지원한 금액 내역서. 대학 등록금 1억 2천만 원. 결혼 자금각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 사업 자금 8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 두 번째 자료. 2년간의 통화 기록. 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 전화 47통. 자녀들이 피고에게 건 전화 3통. 세 번째 자료. 병원 진료 기록. 피고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랑 공란. 방문 기록 없음. 네 번째 자료. 요양원 상담 녹취록. 민석 제일 싼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저희 형편이 안 좋아서요. 재판장이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자녀분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럼 언제부터 안 좋아졌습니까? 저희가 가난해졌을 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년 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던 날, 새 자식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날,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했던 날, 그때 제일 슬펐던 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요. 마음 없는 피는 물만도 못하다는 걸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자녀들에게 이미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하였고 자녀들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제한된다. 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선택이 인정받은 것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인가요? 저는 한참을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돈 얘기가 아니라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을 먼저 하길 바랐어. 근데 끝까지 안 하더구나. 유류분 얘기만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물 1층에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표 빵집이라고 이름 붙였더군요. 할머니, 오늘 크림빵 완판이에요. 그래, 우리 유나 장사 잘하네.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새 장비도 드리고 행복해했습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평생 장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3층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건물 주변을 산책하고 유나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세입자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저녁 남편과 함께 빌딩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화분들과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도시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후회 안 해? 뭘? 애들 일 말이야. 남편이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아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우린 옳은 선택을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우리 평생 애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 좀 우리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유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고맙다, 유나야. 우리는 셋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은 계속 안 만나실 거예요? 저도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유나야. 제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내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만나. 할머니는 상관없어. 하지만 가족이잖니. 내 아빠니까. 할머니에게도 아들인데. 아들이지. 하지만 이제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저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내 길 가. 할머니는 할머니 길 갈게. 유나가 울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모두를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알아. 우리 유나 그럴 애 아니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유나가 관리를 도맡아서 해줬거든요. 세입자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누가 아프면 서로 챙기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은요? 가끔 명절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우리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리. 그게 우리가 선택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옥상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유나는 아래층 빵집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빵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50억짜리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유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착한 청년과요. 결혼식 줄에는 남편이 섰습니다. 우리 손녀,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유나가 울었고 저도 울었고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뒤편에 새 자식이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요.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빌딩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습니다. 순아, 응? 고마워. 뭐가? 날 믿어줘서. 8천만 원으로 건물 살 때.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그리고 미안해. 왜? 애들 일로 마음 아프게 해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린 잘했어. 우리 선택 하나도 안 후회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사람들은요, 혈육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돈은 결국 사람이 주는 거지 피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